반갑습니다. 오늘 일기법 이제 마치겠습니다. 일기법은 이제 정기와 상시가 있다. 그래서 상시는 유무념과 학습 상황과 계문 그리고 태조사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정기 일기법의 첫째는 이 작업 시간 수다 그랬습니다. 당일의 작업 시간 수. 시간을 어떻게 허송 시간을 쓰느냐, 생산적인 시간을 쓰느냐, 또 그 생산적인 시간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 또 허송 시간도 얼마나 그 안에 우리 그 어떤 그 안 좋은 습성을 만들고, 또는 그것이 어떤 죄업이 되게 더 큰 죄업이 되게 하느냐가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 하루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은? 응? 허송 시간도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얼마나 나와요? 응? 나는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자, 오늘 2번 하겠습니다. 정기일기법의 71쪽 2 읽겠습니다.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력한 사람이라도 자, 당일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이 특이해요. 당일이 지나서 기재하면 대종사님이 이제 갑을병정해서 점수를 깝니다. 일기 체크하실 때. 왜 그러냐면 당일이 지나면 점수를 후하게 나오고요. 후하게 나옵니다. 계문 범가도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당일날 저녁에라도 해서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첫째가 수입이 없는 경우, 또는 지출이 많은 경우, 그리고 유족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입 지출에 대한 뜻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수입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수입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수입을 늘려야죠. 늘려야 줄여야? 네? 요새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마이너스 통장 팍팍 긁어가고 카드 막 하고 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자기 수입은 100원인데 지출은 150원씩 하고 말이지. 이 노후를 처음에 회사에 첫 입사해가지고 첫 월급 탈 때 노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1%, 2%, 3%를 그때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편하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사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설사 그렇게 했어도 중간에 찾아버린답니다. 사람들이 멀리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야 이 노인 인구가,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대종사님 말씀하신 이 수입 지출에 대해서 좀 지혜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직업상에 참 이런 말을 해도 될란가 모르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쉽게 취직할 수 있으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급여가 보통 2배, 3배가 적습니다. 그리고 일은 거의 2배 이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의 방도를 준비해서 수입을 올리려면 조금 더 멀리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젊을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이유가 이제 이런 측면이죠. 예. 그러나 설사 그렇게 안 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요새 국가가 복지가 잘 되어 가지고 뭐 여성들이 뭐 재취업 하는데 많은 조리, 제빵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상에서 뭐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조금 어렵더라도 뭐 1년 교육 또는 6개월 교육이라도 해서 뭔가 라이센스죠. 자격을 얻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하면 수입의 방도가 올라가는데,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서 해. 그래서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은 2배로 하고, 여유는 2배로 없고, 급여는 2배로 적고. 이것은 대종사님이 지혜가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그러면 지출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지출을 어떻게 해요? 지출이 많아. 그럼 어찌냐? 지출을 어떻게 해라? 줄여라. 줄여라.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서 수입이 많게 해라, 이거 지출보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미국을 가고 싶은데 차비가 없어.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그죠? 아니면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빌려서 가든가. 근데 갚을 능력도 없고 없으면서 그냥 미국 가고 싶대야.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하나의 간단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기부하기가 쉬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기부하기가 쉬울까요? 질문이에요. 응? 돈이 많은 사람이 희사 기부하기가 쉬울까요? 돈이 적은 사람이 기부하기가 쉬울까요? 손 한번 들어봐. 오래간만에. 자, 손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기부하기 좋지 않겠냐? 손 내리시고. 아니다. 돈이 적은 사람들이 기부하기가 쉽다. 손 들었어요. 예. 인과이치를 안 사람이 기부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돈의 가치를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옷도 더 비싼 거 더 많이 알고요. 더 놀러 가는데도 비싼 거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알고요. 그래서 쓸 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안 써봐서 몰라. 옷이 몇 천만 원짜리 있는지 알고, 시계도 1억짜리 있는지를 몰라. 모르죠? 시계가 1억짜리가 있어. 돈이 없는 사람이 1억짜리 있는 줄 알까디? 모르지. 근데 돈 있는 사람이 1억짜리 있는지 아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돈이 적은 사람이 기부할 수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9원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 거 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입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수입이 많지만 지출을 더할 수도 있고요. 수입이 적지만 저금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교무님은 어떻게 사세요? 저 월급 아십니까? 네. 최저 생계비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사냐고. 살고 있잖아요. 물론 뭐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지출을 줄여버리니까 제가 술을 먹겠습니까? 담배를 피겠습니까? 뭐 교통 딱지를 떼겠습니까? 누구 두드려 패갖고 뭐 이빨감 물어주겠습니까? 내가 뭐 경찰관에 가서 뭐 벌금을 물겠습니까? 지출이 없어, 지출이 별로. 예. 그죠? 그러니까 사는 거죠. 응? 옷을 뭐 몇 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지출이 더 많으면 그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출이 많으면 그것을 줄여라. 그래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족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유족한 사람 넉넉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아이 저 뭐야, 여행사에서 그 관광상품 뺐나 보고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그러면 되지. 뭐 돈 많은데 뭐 어차피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 시입주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수입이 늘리는 게 맞습니다. 지출보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지출인데 수입인 경우가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수입인데 수입이 아니라 지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예? 예. 자, 보세요. 내가 기도비를 냈어. 그죠? 우리 손자 돌 기념에 돌 기도비를 냈어. 그러면 지출이죠. 근데 그게 지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출인데 진리적으로는 수입입니다. 그 다음 아까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패풍에 대해서 재동사님 지적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심리적인 거예요. 놀고 먹는 것이, 이것이 안에 심리적으로 딱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일명 품기인데, 품기가 많아져.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 생에 몸을 받아도 애지간하면 놀라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생에 이렇게 좀 옛날에 양반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니나노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에 와서도 풍류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묘하게 이 사람은 적당히 알아서 잘 놀고 다닙니다. 잘 챙겨 먹어요. 아이, 필요하지, 사람이. 여행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행같이 또 재밌는 것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환경에 일을 놓고 가까운 사람하고 여유 있게 즐긴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그것이 정당한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서 오바를 하다 보면 그것이 업이 돼 버리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은 여기 서울서 저기 목천포, 익산 목천포까지 비행기 타봤어요.
헬리콥터 같은 거. 근데 정산종사님은 한 번도 안 탄 것 같아요, 보니까. 대산종사님은 언제 한 번 탔냐? 돌아가시기 1년인가? 2년 전에 하와이 갈 때 한 번 타봤어요, 비행기. 그러니까 그 세 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개인의 어떤 취미 생활은 없어요. 물론 대산종사님 제자들 모시고 뭐 어디 산에 가서 막 선글라스 낀 시간 막 사진도 있고 그래요. 막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걸로 하는 것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일생을 살다 가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종법사도 아닌데.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분들은 왜 어릴 적부터 기도하실까? 왜 어릴 적부터 스승을 찾을까? 왜 일생을 기쁜 얼굴로 사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낙과 그분이 생각하는 낙은 혹시 같은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여기다 쓰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써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탁 줬어, 제가. 근데 그 돈을 어떤 사람은 여기다 쓰고 어떤 사람은 저기다 써. 왜 그러죠? 자기 형편 따라 쓰지만 자기의 관심 따라 쓰게 돼 있어요. 관심 따라. 그러니까 제가 정산종사님한테 한 1,000만 원을 딱 드렸어. 뭐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예? 공적으로 쓰시겠죠. 그죠? 내가 우리 하은이한테 1,000만 원을 딱 줬어. 예. 걱정이 되죠? 예? 야호! 그러면서 이게 웬 떡? 그래서 이 수입과 지출, 즉 경제면에서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인과 원리가 들어있다. 그리고 심리적 어부 문제까지도 들어있다. 그리고 사실은 자, 내가 여유 있는데 마음대로 쓰면 되죠.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돈인가 그게? 내 돈이야? 이 기업가가 돈이 많이 있어요. 기업 회장이. 근데 그 기업 회장 마인드가 내가 이 돈은 정말로 우리 회사 소속의 많은 임원과 노동자들, 직원들이 해서 번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국가 사회의 많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이 수입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천지자연의 많은 호렴 속에서 이 돈이 생긴 거를 한 것을 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냐. 지 혼자 지가 잘나서 지 돈이니까 지 마음대로 쓰면 돼야 그냥? 어떤 것도 내 것이 없어요. 돈도 알고 보면 이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입 지출을 기재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서 저는 벗어나면 어떨까? 이 말씀도 좀 제가 오늘 되게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입 지출을 볼 때 현실적 수입 지출만 보지 마시고 진리적 또는 심리적 또는 영생적 관점에서의 수입 지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요, 받는 자가 주는 자라는 인과이치까지도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에 대종사님은 영육상전의 원리, 이사병행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옛날에 돈 이야기하면 도인 아니요. 대종사님은 이 변하는 세계는 차별의 세계라. 정확하게 해라. 이 차별의 세계는 정확이 중요해요. 차별의 세계는 정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차별의 세계는 분별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차별의 세계는 정확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다.
수입 지출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기훈련에 어떻게 수입 지출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런 걸 허락했습니까? 정기훈련 때 기본 훈련을 해라. 그래야 더 많은 시간, 아까 95% 이상의 시간을 내가 상시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훈련받은 것을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대종사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아까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 대종사님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직업이 10번 이상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기능적인 것도 1인 1기락 해가지고 원업 부업 해가지고 준비하지만 신법을 해라, 신법. 여러분, 장관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문가는 차관이고 밑에 이사고 국장이 훨씬 더, 실장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전문 분야는. 그러나 장관은 그 세세한 부분을 모르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요. 사람을 다룰 줄 알아. 정부의 요인에 인연이 있어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 일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듯이 우리가 직업이 몇 번 바뀌더라도 그 사람의 마인드가 어쩌냐. 이것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길도 된다. 결국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3대력의 종합적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종사님은 이 안에 이게 이제 복과 해, 그리고 영과 육, 이와 사, 이 문제가 사실은, 자, 살짝만 제가 짚습니다. 복해를 쌍전을 하겠습니다. 영육을 쌍전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사를 병행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것이 있어. 자기가 유리한 것만 가져가. 그래서 여기다가 도학, 과학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아따, 대종사님 대단하네. 그리고 과학 병진을 하겠지. 그리고 도학은 안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 사람은 과학을 합리화하는데 대종사님의 병진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자기가 주로 이론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를 병진을 하겠다 하면서 자기한테 아전인수로 끌어당기고 쓰거나, 또는 영육상전에서 자기가 건강 관련 한 사람이 대종사님은 그래, 약도 잘 먹고 운동도 잘 하겠어 하고, 하고는 막상 수양은 안 해. 이런 경우들을 제가 보더라. 그래서 제가 요까지, 그러되 쌍전을 하되 뭐가 있지요? 도학이 주고, 지혜가 주고, 영이 주고, 이치가 주예요. 요거까지 저는 같이 좀 생각을 해둘라. 원래는 이게 뭐냐? 원래는 하나지. 원래는 하나예요. 그죠? 하나이지만 쌍전해야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도 복이 없으면 안 돼. 또 그 복이 있으면 지혜를 땡겨버려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 지출하자는 것은 육신도 또는 복도 과학도 일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수입 지출을 하라는 이야기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더 근간은 뭐냐, 그 중에 주종은 뭐냐, 또는 본말은 뭐냐 할 때는 바로 그 근본이 도학이요, 지혜가 바로 근본이요, 그리고 영이 근본이요, 이치가 바로 더 훨씬 근본이더라. 요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3.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제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예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치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자, 대종사님께서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일에 10일을 감정해서 제복을 결산하여 결산을 알게 한다. 그 12가 바로 제복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된다 이 말, 이해가. 자, 심신작용입니다. 심신작용의 처리 건. 네. 심신작용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구의해서 삼업이라 그랬어요. 삼업.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쌍서문에는 심신작용을 따라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고 그랬죠. 그 변화를 시키는 주체자는 법신불 사은이지만 사실 원인자는 누구예요? 자기의 심신작용이지. 그죠? 결국은 무슨 차이냐?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심신작용의 처리 차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즉 어떤 경계가 왔을 때 그 심신작용의 처리를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진다 이거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 그 선택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하실래요? 교무님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해요? 네.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죠. 결국은 모든 선택을 자기가 해. 근데 그 선택에다가 아까 이 심신작용의 처리는 결국은 이거는 시, 비, 이해입니다. 즉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가 되고 이것이 고가 되고 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시와 비가, 시는 이가 되고 비는 해가 되는 원리예요. 이게 인과예요. 여기가 인이고 이게 과입니다. 그러니까 시는, 즉 시는 오를 시자예요. 그리고 비입니다. 시와 비가, 시는 이가 된다. 이끝이 된다는 거예요. 이득이 되고 이것은 해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해독이 된다. 그러면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죠? 이것은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가 있기 때문에 이가 돼버린 거고, 즉 그 이는 복이 되고 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손해가 되면서 죄가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 결과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더 들어가면 이 시비에는 무엇이 들어서느냐? 무엇이 들어서냐? 바로 마음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이치의 마음이요, 대소유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각감상과 심신작용은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즉 대소유무의 마음의 근간에서 때로는 시가 비가 되기도 하고 비가 시가 되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떤 노인 어른이 저그 아들한테 저그 아들 발을 씻어줘, 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런 호로 자식이 있냐, 어른이 집 젊은 아들을 발을 씻게 해내. 근데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지. 사실은 뭐예요? 부모가 하도 자기 자식을 만져보고 싶고 하고 싶어 갖고 해달라니까 아들이 효심으로 발을 내민 거거든. 그게 뭐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비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서로 신뢰예요.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신뢰하고 사랑하면 비 같아도 그게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것을 이치라 그러고 요것을 시비애를 사라 그러죠. 사. 근데 과거의 도인은 이 대소유무 이치만 견성 성품을 알아서
해도 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현대 도인은 이것을 갖다가 이걸 어떻게 잘 운용하냐 이거야. 즉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일을 잘하는. 따라서요. 일 잘하는 도인. 옛날에는 이치를 알면 도인이라는데, 원불교 도인은 그런 게 아니야. 일 잘해야 도인이야. 실적이 있어야 해. 맡으면 개선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해.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해요. 그 사람이 도인이다, 원불교. 그 사람이 사마그 수행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맡았는데 신법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적이 없어. 회사가 마이너스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무언가가 지금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죠. 한쪽에 치우쳐 있어. 여기가 공부고 여기가 사업이요. 공부해갖고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사업 자르자는 거요. 사업 자르자는 거요. 유지비랑 많이 내시라 그 말이요. 기도비랑 잘 내시라 그 말이요. 아 신심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헌공할 때는 안 내버려. 그것은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여기가 지혜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복이 되죠. 그죠? 이것이 도가 되고 이것이 덕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잘 쓰자는 거잖아요. 잘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에 들어와서도 아까 이것이 물론 근간이에요. 이것이 약하면 이게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신작용을 잘하자는 거예요. 즉 12예를 잘 운전하자는 거예요. 원불교 마음공부는 대소유무 이치를 받아가 심신작용을 잘하자.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철저한 변의 세계요, 차별의 세계라. 여기는 불변의 세계요, 무차별의 세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성이요, 여기는 상대성이요. 어떤 상대성도 절대 바탕에서 상대가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 서로 관계가. 근데 보통 보면 자기 편한 걸 취해. 이쪽을 취하든가 이쪽을 취하든가.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공부 성적, 사업 성적 해갖고 원성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뛰어나고 또는 사업이 뛰어난가, 공부 사업이 같이 뛰어난가,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게. 이게 기가 막힌 대종사님이 어떻게 보면 종교 분야가 이쪽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을 이쪽으로 승화시켜내서 두 개를 아우르도록 해주신 것이 대종사님의 기가 막힌 뜻이다. 즉 일기를 기재해보면 아는데 특히 남자들은 감각감상이 많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심신작용이 많습니다. 그냥 온갖 마음의 시비애가 그냥 누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그냥 남자들은 그냥 호호 하면서 그냥 그려 저렇게 풀이 나는 것은 마음에 잡초가 나는 걸 같구나 그러고 여기는 그냥 누가 어쨌는데 마음이 서운해 갖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막. 근데 설사 그 사람이 이치를 봐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 경계에서 실제 그 감정과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나갈 거냐. 결국은 아무리 그 사람이 견성업 갖고 막 대소유무 12회를 갖다 분석해가지고 잘해도 그 감정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심신작용해서 감정은 노예가 돼버리고 거기에 집착해갖고 거기에 원망심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심신작용을 제대로 한번 분석해봐라 이거야. 대종사님은. 제대로 분석해봐라. 즉 내가 그것이 설사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빴지만 고통스럽고 내가 하지만 그것이 그러면 왜 고통스러웠는가? 그 고통의 원인을 생각해봐라 이거야.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시비에서 인과를 네가 확실하게 그걸 가져봐라. 그래서 그걸 일기로 적어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그 원인의 이면에 대소유무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신작용은 주로 시비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자료 대단히 좋은 자료를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올린 거예요. 이거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심신작용을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순서. 처음에 경계를 대하잖아요. 두 번째 그것을 멈춰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그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죠. 그러면 단장이나 스승으로부터 감정을 받는 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과거에 원기 13년까지는 이 지금은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그 처리한 실경을 별지에 등서하여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먼저 한 후에 그 일을 처리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일기법에. 그렇게 이것을 앞에 온전한 생각으로 이게 처음에는 수년간 모든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먼저 한 후에 그 일을 처리하고 그 처리한 실경을 별지에 등서하여 교무부에 제출하면 교무에서는 종사주의 감정을 맞춰 시비회와 선후 경위를 밝혀준다. 이게 옛날의 일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번잡하다 그래서 줄여버리고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걸 생략해버리고 여기 뒤에도 뭐 등사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작용 처리권을 기재시켜서 이렇게로 바뀐 거고 뒤에는 당일 내 시비를 감정하여 제복을 결산하여 알게 하며 또는 시비를 알려서 치사의 권능을 얻게 한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서하여를 기재라고 바꾸신 거예요. 기재라고. 그래서 기재 방법은 제가 5가지 써놨습니다. 먼저 주제를 결정합니다. 주제. 반드시 일기를 쓸 때는 주제를 쓰셔야 합니다. 주제를. 왜 그 주제를 쓰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품 요리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일품 요리. 이것저것 반찬 널어놓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제를 쓰라는 이야기는 그 건에 대해서만 해라 그 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해라. 그러니까 일기 길게 쓸 것도 없죠 사실은. 그 건에서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냥 막 섞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일품 요리가 아니라 온갖 막 요리가 다 나와.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 버려요. 상이 복잡해지듯이. 그 경계, 그 건에 대해서만은 쓴다. 그러면 그 주제는 명료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일에 일어난 심신작용 처리권. 그리고 경계를 당해 처리한 상황. 그 상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기재하면.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비회를 분석해 가지고 시를 취하고 비는 놓았는가. 그 처리권을 그대로 자기의 주관을 빼고 제3자가 돼서 기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물건 팔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 3개 팔았다 할까? 4개 팔았다 할까?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판 그대로 적으면 되듯이 그대로 내 마음의 심경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그대로. 네. 작게 적어도 돼요. 어쨌든 일기가 한 줄, 2줄에도 되는 거예요. 일기 막 이렇게 길게 쓴 게 잘 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잘 쓴 것도 있지만 짧아도 훨씬 좋은 일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시비의 내용,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일기와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죠? 일에 대한 시비를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거예요. 시비를 밝게 밝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일기와는 원불교 일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 도중에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거기다 미사료가 들어가고 다른 반찬을 갖다 놓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갑을 주실 때 기준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평가해 봤더니 갑을 병정을 주는데 병을 주는 경우와 또 갑도 1갑, 2갑, 3갑, 4갑, 5갑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신작용에. 그러니까 대종사님 따님 박길선 일기를 분석해 봤더니 5갑 받은 일기가 있는 거예요. 5갑 받은 일기가. 그래서 그 갑을 병정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석에는 저 대학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이거 제가 어렵게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보내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실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짧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그때 상황을 쓰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차근차근 쓰고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됐더라. 이렇게 반조, 대조해서 쓰면 돼요. 세 가지로. 제일 짧게 쓰는 심신작용은. 상황 쓰고 그 상황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작용을 쓰고 그래서 그 처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상황과 작용과 처리 이 세 단계만 쓰면 돼요. 얼마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점수를 매길 때 주제를 보고 그 다음에 당일 썼는가를 보시고 객관적으로 썼는가 그 다음 그 주제를 계속 유지했는가를 보시고 마지막에는 제대로 치사를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갑을 준 일기가 그 박길선 일기에 거기 있어요. 상시응용주상을 놓지 않고 공부했을 때 이로움과 머리 아픈 경계를 당하여 며칠 동안 상시응용주상 공부를 놓고 지냈을 때의 해로움, 즉 시비애를 분석하면서 주의사항을 떠나서는 제대로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더라 하는 일기를 쓰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대종사님이 5갑이다 주신 거예요. 5갑. 네. 왜? 교법과 연결되셨을 때는 5갑을 주셨어요. 당일날 쓰시고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교법과 연결하면 5갑을 주셨어요. 네. 5갑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읽으세요. 4.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감각 감상은 요거예요. 여기. 대소의 이치가 얼마나 밝아졌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걸 볼 때 나 하나를 보더라도 이 전체가 대지요. 그리고 각각이 소지요. 이것이 변화를 합니다. 유무로. 우리가 어떤 산을 봐도 또는 어떤 자연을 봐도 어떤 모든 걸 봐도 우주를 봐도 대소유무로 착착착착 가리를 내고 또 그것을 하나로 묶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묶을 줄도 알고 그것을 가리낼 줄도 알고 이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대소유무를 어떻게 보통급 특시급이 써? 근데 쓰라는 거야. 대종사님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대소유무 이치는 상정급 항마이 돼야 대소유무치가 가름이 나는데 보통급 특신급부터 쓰라는 거야. 왜? 미리 쓰면서 그 세계를 단련시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찾으면.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는 훈련 날 때 오늘 일기를 뭘 쓰냐를 찾고 다니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종경의 내용이 보면 상당 부분이 대종사님의 감각감상과 심신작용이 그대로 법문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법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감각감상과 심신작용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감각감상과 심신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법문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 얘가 화재보험을 보시고 저게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 영생보험이 되겠다 하는 감각감상인 거죠. 감상이죠, 일종의. 그리고 돼지 암수가 노는 걸 보고 이청춘이 해가지고 했던 내용, 인생무상의 내용, 이런 것도 다 감상이죠. 그죠? 네. 그래서 감각감상의 그 내용 13페이지 보시면 먼저 경계를 만났을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느낌과 생각이나 깨침, 즉 이치에 대한 느낌, 생각, 깨침이 스스로 있어졌다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기재하고 기재 후에 스스로 감정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자회 끝나고 나면 꼭 밥 먹기 전에나 밥 먹을 때 오늘 소득을 말해봐라 하는 것이 요겁니다. 그냥 일만 했느냐, 일 속에서 이치가 같이 연마되고 그 경계 속에서 공부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일기로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기재해 가지고 단장이나 지도인에게 제출하면 그건 또 그 지도인은 그것을
감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잘했으면 잘했다. 또는 이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봐라 하면서 계속 그 지도인과 피지도인의 관계가 순환되게 되도록 돼 있죠. 이것이. 그래서 주제를 결정하고 당일날 걸 기재하고 진리성이 있는 것, 그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 그 이치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대소유무 요거 자료 제가 넣어놨어요. 대소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사리연구장에 공부했지만 한번 요것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클 겁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언어 단어 입정처만을 대로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유무초로 생사문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진공은 묘유를 떠날 수 없고 묘유는 진공을 떠날 수 없이 하나로 엮어진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갑을병정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갑을 받은 일기를 제가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박길선 우리 선진이 삼갑을 받은 감각감상 일기를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감각감상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잘 기재하면 정기훈련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서 상시에 연결이 되고 그대로 복과 해가 아우르는 그런 영육상전 이사병행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정기일기는 수양연구 치사 중에 뭐라고요? 연구입니다. 사리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력을 얻게 되고 이 일기를 잘 기재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법회를 일주일에 보통 3개 이상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나서 하겠어요? 대종사님 법문을 전달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내가 소화한 것도 있고 내가 맡은 경계 속에서 얻어진 소득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기재한 걸로 하고 때로는 그대로 솟아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즉 정기일기를 잘 기재하다 보면 일과 이치에 밝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량교화의 방편 자료가 된다는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책도 낼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됩니다.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처음에는 그 문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죠, 사람들이.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나도 자서전 하나 내볼까? 나도 일기로 하나 내볼까? 이런 생각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그런 일인데.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